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 전쟁 동안 더 우수한 폭격기가 있었음에도 B-17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엑스팩터를 가지고 있었고, 비행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적 전투기의 무리를 막아내거나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이 두꺼운 암화를 통해 비행하던 B-17은 미국의 진정한 용기,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결심하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시 항공기처럼 그 이야기는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17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군사에서 해제된 예시들이 화물기, 항공기, 비행기름 탱크, 심지어는 수상폭격기 등 놀랄 만큼 많은 역할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일부는 세계 여러 곳의 공군에서 계속 폭격기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공군이 비행 요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톰 클랜시의 소설 페이지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를 사용하여 B-17 그룹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밀수출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전달 비행을 사용하여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적의 수도를 폭격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고향이라 부르는 땅에서 수세기 동안 추방된 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임시정부에 선출된 수반인 다비드 벤 구리온은 유대인 국가를 독립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나치의 대학살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의 부활을 기념하였고, 그들의 대량 이주가 성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설은 팔레스타인의 분화를 수반했고, 수세대 동안 이 땅을 경작해온 많은 팔레스타인들은 자신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랍 형제들, 특히 인근 이집트에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벤 구리온의 선언 후 몇 시간 이내에 로열 이집트 공군 RAF은 유대인 정착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거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샘 로즈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으로 한 대의 이집트 스피트파이어를 격추했습니다.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부품들은 영국이 버려둔 RAF 스피트파이어 재건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현대적인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쟁 부상의 대표적 이야기입니다. 그 매우 초기의 절박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민간과 몇 대의 전 군용기를 혼합하여 초기의 이스라엘 공군을 구성하고, 이스라엘인들이 독립전쟁으로 보는 새로운 국가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비행기는 전투 비행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그것들을 버릴 위치에 없었고, 비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지상 공격용으로 모델링하거나 수정할 시간조차 없이 이스라엘인들은 1930년대 시대의 드래곤 라피드 항공기와 같은 비행기의 선실에 실린 작은 25파운드와 50파운드 폭탄을 제조하고, 이를 이집트 군대에게 직접 던져버렸습니다. 이 놀랍도록 위험한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폭탄 투척자로 기억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공기 중 펀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2가 불과 3년 전에 끝난 후 유럽과 북미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판매되는 과잉 전투기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은 국제 무기 금지 조치에 휘말려 있어서 그들과 그들의 아랍 적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을 막기 위해 이런 비행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실패하고 이집트와 트란스조단과 같은 아랍 국가들을 돕게 되었는데, 그들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확립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 금지 조치를 준수한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형태의 지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치 점령 5년 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전 독일 장비의 풍부함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갖췄습니다. 이에는 메서슈미트 부프 109G 전투기를 제작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원래의 엔진 없이 새로운 비행기는 융커스 점호 211F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비아에서 제작한 결과물인 S1999 전투기는 이상적이지 않았고 체코의 조종사들은 종종 이 비행기의 비행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세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체코슬로바키아가 제시한 가격이 과도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제한된 판매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일관된 전투기 부대는 전시 러프트와페의 기원을 가진 비행기를 운용하게 되었고 이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쟁 베테랑인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를 탁월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적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폭격기였다. 전투기의 비무장화와 훈련받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의 신선한 공급은 전쟁 후기에 항공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이는 많은 비상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기업가들에게 이 신흥 비즈니스 분야에서 재산 쌓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무시하고 새롭게 설립된 유대인 국가로 항공기를 구매하고 밀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은폐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원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순전히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사업가 찰스 윈터스는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 화물 사업을 설립했고 이를 위해 그는 전쟁 시기에 여러 항공기를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설적인 보잉 B-17G 비행 요새 2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 출시되는 일환으로 이 폭격기들은 방어용 총, 폭탄 사이트, 폭탄 거치대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제거하고 그들의 군사 등록을 새로운 민간 신원 내에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 과잉 전쟁기의 활발한 사업 내에서 뉴욕 출신의 사업가 알 슈이머가 전환된 전 폭격기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딜러와 운영자를 찾기 시작했을 때 거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 이름이 아돌프였지만 알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 슈이머는 자신이 USAAF와 항공사 TWA의 전 비행 엔지니어였고 많은 미국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두 번째 홀로코스트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사업 연락처가 이스라엘의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곧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송기를 획득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의 중립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전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무거운 화력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슈이머는 폭격기를 찾기 위해 그의 연락처를 뒤져 윈터의 B-17을 찾아내고 단지 $30,000에 그것들을 사기 위해 협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비아로부터 단일 S-199에 대해 미국의 구매자 시장이 증명하는 것처럼 거의 4배의 비율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슈이머가 이스라엘에 폭격기를 공급하도록 도와 허먼 한크 그린스푼과 함께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2대의 B-17을 추가로 획득하여 총 4대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항공기를 이스라엘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대 모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항공 가치가 있었지만 유명한 비행 요새조차도 마이애미에서 이스라엘이나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미국 당국에게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했습니다. 첫 단계는 마이애미에서 산후안으로의 비행이었고 이는 윈터의 정기 비행 중 하나라서 쉬웠습니다. 그들은 브라질행 비행 계획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신 통과해야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시작하기 전에 포르투갈 아조레스에서 연료를 보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당국을 속이는 비행 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미아미와 체코의 자테츠 비행장 사이에서 이 비행장은 이스라엘 공군을 위한 허브로 활용되었으며 폭격기는 대체로 특징 없는 바다를 거쳐 총 160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항해사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항공기와 계획을 가진 세 남자는 이스라엘 요원이 되었고 승무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계획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집한 한 명의 조종사는 전쟁 동안 B-24 조종사였던 데이비드 골드버그였고 그는 1981년 2월 윙 매거진의 기자에게 그의 작전 참여를 회고하였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1948년 봄에 마이애미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중
전화로 연락을 받아 유럽으로 비행기를 운송하는데 $1,000를 벌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출발 몇 일 전에 그들이 B17 비행 시간이 많고 문서에 이름이 더 잘 보일 것이라는 대령을 찾았기 때문에 나 대신 조종사로 비행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금액이 동일하니 동의했습니다. 1948년 6월 11일에 항공기, 연료, 승무원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처음에는 3대만 운항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몇 일 후에 따라왔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 비행기의 위심을 느끼기 시작했기에 미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버그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비행의 첫 구간은 평온했고 폭격기는 방해 없이 산후안에 착륙하여 연료를 보충하고 크루들이 아조레스로 날아가기 전에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골드버그에게 이것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환된 곳이었습니다. 산후안에서의 체류 동안 그와 함께 비행하기 위해 고용된 대령은 B-17을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행기로 다시 끌려 들어간 후 골드버그는 적어도 대령이 깨어날 때까지 항법사의 도움으로 혼자서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아조레스로의 비행은 대략 20시간이라 예상되어 큰 과업이었습니다. 골드버그는 초과 무게를 제거하고 완충된 연료로 거의 24시간 비행 가능하다 판단했으나 섬으로의 안전한 항해에서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횡단 중 실수가 연료를 소모시키며 피난처가 없다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조레스에 접근하면서 대령은 골드버그를 대신해 조종석에서 이를 넘겨 약간의 휴식을 주었습니다. 선원들의 소동에 갑자기 깨어난 그는 기내 뒷부분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비행기의 앞쪽으로 달려가자 그는 비행기의 항해사가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하반신 전체가 튀어나와 있고 그가 슬립스트림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천천히 잡고 있음을 발견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멍은 실제로 전쟁 후에 항공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창문이 설치되었던 곳이었는데 그가 그 위를 밟자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완전히 끌려나가기 전에 그를 비행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20시간 동안 공중에 머무른 배송 크루들이 해방된 후 대령은 아조레스의 항해 비콘을 찾아 섬으로 갔다. 그러나 골드버그는 인터뷰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령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빠지며 천장이 낮아졌습니다. 산으로 뒤덮인 섬에서 대령은 계기 접근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해안가에서 비행기를 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며 접근 시도를 말했습니다. 그는 왼쪽 좌석에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는 소화기를 잡고 좌석에서 안 나가면 두개골을 부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떠나고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아조레스에 도착한 그들은 FBI가 비행기를 조사 중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체류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연료를 신속히 보충한 후 세 대의 비행기는 골드버그 대령 없이 자테크로 출발했습니다. 마이애미를 출발한 지 6일 후 세 대의 폭격기가 체코슬로바키아 토양에 착륙했습니다. 한편 네 번째 폭격기는 아조레스로 갔으나 포르투갈 당국에 압류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그것은 다시 날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택에서는 B-17 화물기들의 전투 역할 복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머 프로그램이라 부른 이 작업에서는 전 독일 러프트와페 폭탄 거치대와 일부 방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12, 7mm 브라우닝 기관총 대신 7, 62mm를 사용했습니다. 세대 중 하나만이 배달 비행을 위한 산소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었으므로 나머지 두 대는 약 12,000피트의 높이로 제한되었고 모두 기본적인 폭탄 투하 장비만 받았습니다. 폭격기의 운용은 대부분 국제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의 레이 커츠는 B-17 트리오를 지휘하였고 전쟁 동안 31번의 임무를 수행한 경험 많은 B-17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차분하고 유머러스한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C-46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분해된 S-1999 전투기를 배송한 경험이 있어 그들이 갈 경로에 익숙했고 또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폭격기 배송을 위한 준비 중이던 크루들에게 이스라엘 주변 전투에 부정적인 소식이 도달했습니다. 이집트 항공기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도자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B-17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배송 비행을 이용하여 첫 폭격 임무도 수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48년 7월 15일 체코슬로바키아 주인의 도움으로 폭탄을 장착한 이 항공기들은 아드리아 해를 따라 크레타 섬을 향해 이집트로 비행하였고 그곳에서 편대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B-17 중 두 대는 엘-아리시의 이집트 공항을 공격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이집트 왕립공군에게 보복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세 번째 폭격기는 쿠르츠가 조종하였고 산소 시스템이 장착된 유일한 기체였습니다. 이 기체는 카이로 자체, 특히 이집트 통치자 파루크 1세가 거주하는 아베딘 궁전에 대한 상징적인 공습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륙 후 쿠르츠는 그의 항공기가 완벽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는 보통 항공기가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쿠르츠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25,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그와 그의 조종사들이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 비행기에 설치된 기본적인 산소 시스템이 그들의 필요를 겨우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은 계속 진행했고 저녁에 완전히 무반응한 상태에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항공기가 그들의 영토까지 이렇게 깊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커츠가 회상하듯이 우리는 현지 카이로 시간으로 오후 9시 40분에 목표지를 헤매었습니다. 도시는 밝게 불이 켜져 있어 공습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군가 착륙할 것으로 예측했어야 했는데 폭격 시 활주로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궁전에 폭탄을 던졌지만 간신히 빗나갔습니다. 외부 광장에 착륙하고 영화관을 맞춘 것이 목표를 벗어나 더 많은 공습이 이어질 공포감을 유발했습니다. 피해는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이 공습의 심리적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완전히 비밀스럽게 장거리 폭격기를 얻었으며 이론적으로는 이집트의 군주를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중인 커츠는 알-아리시로 날아간 그의 지휘관들의 공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항공장은 밤의 사막 위에서 찾기 훨씬 더 어려웠고 그래서 폭격기들은 텔노프에 착륙하기 전에 대신 팔레스타인의 라파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리시는 용서받지 못한 채 몇 시간 후 모든 B-17세대가 다시 비행하여 항공장을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정착지에 대한 공격을 줄였고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이스라엘은 가능한 한 자주 세대의 B-17을 수정하여 무장 구성과 일련 번호를 바꾸어 적의 정보 수집을 통해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B-17이 있다고 믿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대는 결국 노라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69. 이스라엘 공군 내에서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해머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습을 수행하였고 그 후에는 정찰 및 수송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1956년 시나이 전쟁에 참여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오래 생존하였고 1958년에 철수하기 전에는 비행 라디오 수신기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계속 존재합니다. 제69 중대는 현재 이스라엘의 주요 중대 중 하나입니다. 공격 스트라이크 중대로 강력한 보잉 F-15I를 운영하며 이는 USAF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이스라엘 버전이며 그들은 여전히 해머로 불립니다. B-17을 이스라엘에 제공한 체리 윈터스, 알 슈머, 허먼 그린스푼 2세 사람은 모두 미국의 중립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받았으며 슈머와 그린스푼은 각각 $10,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윈터스의 참여는 18개월의 추가적인 감옥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1년 그린스펀은 존 F.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케네디는 2000년에 클린턴으로부터 특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윈터스는 자신의 특사 캠페인이 성과를 보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친구들이 특사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했고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도움을 받아 조지 W.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시에게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이 많을 것이지만 찰리 윈터스는 분명 그 중 한 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사가 찰리 윈터스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아쉽게도 그가 이를 못 봤지만 특사 승인 시 그의 기억에 알맞은 추모가 되고 가족에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08년에 부시는 윈터스에게 사후 특사를 발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을 돕는 데 기여한 바로 인해
민터스의 제의 절반은 기사들의 유대인 묘지 근처의 기독교 묘지에 묻혔습니다. 제루살렘의 기사들의 묘지는 반면에 타보르 산 정상에도 흩어져 있습니다.